서울 강남구 한복판, 최신식 장례식장 건물 앞에 검은색 리무진과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7월의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서도 건물 안은 차가운 냉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슬픔 대신 어딘가 피곤하고 무심한 분위기가 흘렀다. 김장호,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지난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가족들은 말했다. 장례식은 빠르게 진행됐고 모든 절차는 전문 업체에 맡겨졌다. 사람들은 조문을 마치고 3355 귀가하거나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시간을 때웠다. 그 와중에 한 아이가 작은 손을 꼭 쥐고 관 옆을 어슬렁거렸다. 6살 소녀, 김다은. 그녀는 김장호의 외손녀였다. 할아버지. 다은이는 관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관에는 투명한 유리창이 덮여 있었고 그 안으로 김장호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다. 희미한 조명이 그의 이마와 뺨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듯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다은이의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땀 흘리고 있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주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뭐라고? 얘가 또 상상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어른들은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장례식장 구석에 서 있던 한 여성이 그 말을 듣고 다가왔다. 백옥희. 그녀는 오랫동안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였고 이제는 은퇴한 상태였다. 하지만 오랜 경력 덕분에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이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요.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일부는 당황한 듯 표정을 찌푸렸다. 관 열면 안 됩니다. 규정상 불가능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내려고요? 백옥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례 지도사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가 울먹이며 외쳤다. 할아버지 살아있어. 진짜야. 주변이 술렁였고 몇몇 조문객들은 놀란 듯 관으로 다가왔다. 결국 지도사는 마지못해 관 뚜껑의 유리창을 열도록 허락했다. 백옥희는 조심스럽게 관 옆에 무릎을 꿇고 김장호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이마를 스치자 차가운 피부 위로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조명 때문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백옥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재기 시작했다. 손끝에 닿는 미세한 진동. 너무 약했지만 분명 살아있었다. 맥박이 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장례 지도사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긴급 의료진을 호출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꺼들 밀며 급히 들어왔고 김장호의 몸은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관 옆을 붙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지켜줄게요. 사람들은 경악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인터넷 속보는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강남 장례식장, 관 속에서 살아있는 노인 발견. 심정지로 사망 판정받은 교사, 기적적으로 살아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가족들, 조문객들, 장례 지도사 모두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 사이 김장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은 김장호의 상태를 빠르게 체크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심장 박동은 약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혈액 검사가 즉시 진행됐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혈액에서 이상 농도의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됐습니다. 에토미데이트요? 수술 마취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투여량이 비정상적이에요. 자연적으로 체내에 남을 수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는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입하지 않았다면 설명이 불가능했다. 그 말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김지혜, 그의 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런 게 우리 아버지 몸에. 그 순간 의료진의 호출음이 울렸다. 응급 상황. 김장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구급대원과 간호사들이 급히 움직였고
김장호의 몸 위로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백옥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누군가 일부러 한 거야.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 순간부터 단순한 가족의 비극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거대한 음모의 서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중환자실. 김장호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다. 의료진들은 끊임없이 그의 생명 징후를 체크했고 침상 옆 심박 모니터의 파형은 불규칙하게 출렁였다. 백옥희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오랜 간호사 생활 동안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다. 관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발견하다니. 그리고 그 사람의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 에토미데이트 농도가 정상 수치의 3배를 넘었습니다. 담당 응급의학과 교수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 정도면 심장 정지를 유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김장호 씨는 지병도 없었잖아요. 네, 평소 건강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고의로 주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진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병실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지혜 씨 보호자 맞으시죠?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경찰이 등장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무슨 일인가요? 병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로선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지혜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심정지, 장례식에서의 기적 같은 생존, 그리고 독극물.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경찰이 내민 서류 한 장이 그녀의 눈앞에 놓였다. 보험 계약서였다. 거기엔 분명 김장호의 이름과 함께 최근 체결된 대규모 생명보험 내역이 적혀 있었다. 2주 전 김장호 씨 명의로 보험이 새로 가입됐습니다. 피보험자 서명도 정상으로 보입니다. 네, 그건 남편이 대신 처리한 겁니다. 아버지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루셔서. 디지털 서명 위치가 최민석 씨 사무실 IP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설명에 김지혜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남편 최민석. 최근 사업 실패로 극심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보험. 김지혜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병원 진단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김장호의 혈액에서 검출된 에토미데이트는 병원 내 사용 기록이 없었다. 즉, 외부에서 몰래 투여됐다는 의미였다. 누군가 독극물을 주입하고 보험을 걸어놓고 사망을 위장한 겁니다. 경찰은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가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병실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다급히 달려왔다. 최민석이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여보, 괜찮아? 아버님은?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러나 김지혜는 대답 대신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경찰들도 그의 등장에 미묘한 눈빛을 교환했다. 잠시 후 병원 회의실에 가족들과 경찰, 의료진이 모였다. 에토미데이트 같은 약물은 일반인이 구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는 단호히 말했다. 병원 내 불법 유통이나 제약업체 내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펼쳤다. 그 안에는 최근 몇 달간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 모두 고령자, 갑작스러운 심정지, 그리고 고액의 생명보험. 이 사건, 단순 가족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형사의 목소리는 묵직했다. 현재 비슷한 패턴의 사망 사건이 여러 건 확인됐고 공통적으로 같은 보험 설계사가 연루돼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정태욱. 대형 보험사의 고위 임원이자 강남 부유층을 상대로 고액보험을 설계하는 인물이었다. 백옥희는 그 이름을 듣자 싸늘한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갔다. 몇 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고액보험, 부검 없는 화장. 그때도 정태욱의 이름이 서류에 남아 있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백옥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한편 최민석은 경찰의 질문에 어설프게 대답을 회피했다. 보험 가입 경위, 약물 구입 경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김지혜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SUV 차량이 조용히 빠져나갔다. 차량 안에서는 정태욱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계획이 조금 틀어졌군. 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관에 들어갔을 때 깔끔히 끝났어야 했어. 하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휴대폰 반대편에서는 냉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걱정 마십시오. 증거는 확실히 정리할 겁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평소처럼 화려했다. 하지만 김장호의 병실안은 조용하고 냉정하고 위험한 진실의 한가운데로 빨려들고 있었다. 백옥희는 손에 남은 병원 기록을 꽉 쥐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단순히 가족의 불행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은밀한 살인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3팀 회의실. 벽 한쪽엔 최근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고령자 돌연사 사건 목록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사건명 옆에 빨간 표시가 된 것들은 공통적으로 고액 생명보험이 걸려 있었고 피보험자의 이름 옆에는 모두 똑같은 서명이 남아 있었다. 정태욱. 강력 3팀 형사인 강서구는 그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 단순한 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대형 보험사 한실라이프의 지점장이자 강남 일대 자산가들을 상대로 고액보험을 전문적으로 유치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며 이어 말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2년간 이 사람의 고객 중 6명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고 모두 부검 없이 화장 처리됐습니다. 그중 3명의 경우 비공식 루트로 약물 투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자료를 보던 팀원들이 묵직한 탄식을 흘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문제 제기를 안 했단 말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가족들이 대부분 보험금 수령 후 침묵했고 의료진도 사망을 자연사로 처리했으니까요. 그때 수사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서도현 검사였다. 김장호 사건,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형사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다. 서도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으로 최근 대기업 비리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이었다. 검사님, 이 사건 단순히 보험 사기 수준이 아닙니다. 강서구 형사가 말했다. 조직적인 살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섰습니다. 서도현은 노트북을 열며 말을 이었다. 정태욱, 이 사람의 배경을 추적하던 중 군의료물자 창고 약물 유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에토미디트 포함. 회의실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군의료물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의약품. 그 약물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 살인에 사용됐다는 정황이었다. 더 흥미로운 건 약물 유출 시점 직후 정태욱이 한실라이프에 입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도현은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그 이후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액보험을 집중적으로 설계했고 이상하게도 몇 달 내에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서구가 이를 악물었다. 완벽한 계획이군요. 약물로 죽이고 보험금으로 돈을 챙기고 흔적은 화장으로 지워버리고. 문제는 피해 가족들이 대부분 침묵했다는 겁니다. 돈 앞에선 다 입을 다물지. 그렇다면 이번엔 다릅니다. 서도현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김장호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진실을 받습니다. 이걸 이용해 흔적을 파고들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백옥혜였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USB가 들려 있었다. 제 아버지 장례식 때 녹음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때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고액보험, 부검 없는 화장. 그리고 수상한 대화가 들렸어요. USB를 연결하자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문제 없을 거야. 서류만 깔끔하면 불탈 때 다 끝나. 이번에도 보험금 바로 나올 거니까. 회의실이 숨을 삼켰다. 서도현 검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USB를 꺼냈다. 정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장호 씨를 지켜야 합니다. 그가 죽으면 이 사건은 또 묻힙니다. 같은 시각 서울대병원 응급중환자실. 김장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심박 모니터의 곡선은 위태롭게 출렁였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고 병실 안은 침묵 속에 잠겼다. 그 옆에 선 다은이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던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꼭 일어나세요. 엄마도, 저도 다 필요해요.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울림을 품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김지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엔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다은아. 그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미안해. 다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백옥희는 눈을 감았다. 이 가족의 상처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오랜 오해와 상처, 외면과 침묵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렇게 터졌다. 하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다.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그 순간 병원 지하 주차장. 검은 SUV 한 대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운전석엔 정태욱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김지혜의 휴대폰 위치 추적 화면이 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서울대병원 보호자 대기실.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대기실 안은 여전히 침울한 공기로 가득했다. 김지혜는 창가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떨고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얼굴은 창백했고 눈두덩엔 붉은 핏줄이 가득했다. 백옥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네. 김지혜는 힘없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생기가 없었다. 지혜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분, 최민석 씨가 아버님 보험 가입, 본인 동의 없이 진행했죠? 백옥희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김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맞아요. 아버지는 몰랐어요. 민석 씨가 몰래 처리했어요. 약물은요? 남편분이 관여했나요? 그건 저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김지혜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울음이 터질 듯 떨리는 숨결이 새어나왔다. 백옥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 미워하셨죠? 그 물음에 김지혜는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았다. 긴 정적 끝에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차가웠어요. 엄마 돌아가신 뒤 집엔 늘 빈자리뿐이었어요. 아버지는 교사였지만 저한테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소리 지르고 잘못하면 손찌검도 했어요. 대학 가서 독립한 뒤 아버지랑 연락 거의 안 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했을 때도 처음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백옥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남편이 보험 얘기했을 때도 말리지 못했어요. 우리 집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민석 씨 사업 망하고 사채까지 썼어요. 다은이 학비도 감당 못할 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다. 아버지랑 오래 떨어져 지내니까 그냥 남처럼 느껴졌어요. 차라리 그렇게 보내드리는 게 서로 편할 수도 있다고 순간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백옥희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지혜씨, 아버님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이 선을 넘으신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표현이 서툴 수 있지만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말에 김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두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김지혜 씨, 잠시 조사실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표정은 딱딱했고 분위기는 싸늘했다. 서울경찰청 조사실. 차가운 책상 위에 김지혜의 휴대폰, 신분증, 보험서류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형사 강서구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봤다. 남편분이 보험 가입 서류를 대신 처리한 사실 인정하시죠? 네. 그럼 약물 부분은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강서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지혜씨, 지금 솔직히 말하는 게 본인한테 가장 좋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이라고 해도 봐주는 거 없습니다. 김지혜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그 순간 조사실 밖에서 백옥휘와 서도영 검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옥휘가 물었다. 서도현은 차분히 대답했다. 김지혜 씨, 직접적으로 살인에 관여한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묵인하거나 침묵한 것도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더 큰 문제는 남편 최민석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궁하기 전에 정태욱 쪽에서 먼저 손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모처. 낡은 건물 안 최민석은 땀에 젖은 얼굴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한 통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계획대로 진행해. 흔들리지 마. 널 지켜줄 사람은 우리뿐이야. 발신자는 JTW로 저장돼 있었다. 최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내와 아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커져버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껐다. 밤이 깊어가던 서울대병원 병실. 다은이는 여전히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다. 할아버지, 빨리 깨어나세요. 저 혼자 남기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간절했다. 그 옆에서 백옥희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다독였다. 괜찮아, 다은아. 할아버지 꼭 깨어나실 거야. 그리고 우리 진실도 반드시 밝힐 거야. 병실 창밖으로 붉은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이면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대로변, 한 케이블 방송국 앞. 건물 벽면의 대형 전광판에는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남 장례식장 생존 사건, 가족 보험 사기 의혹 확산, 죽음을 조작한 가족. 생명보험 뒤에 검은 그림자. 피해자 김장호 씨 의식불명, 경찰 수사 본격 착수. 거리의 시민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다. 세상에, 관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 그보다 가족이 보험 타려고 그런 거라며? 요즘 그런 게 유행인가? 뉴스 좀 믿지 마. 다 조작일 수도 있어. 사람들의 목소리는 억측과 소문으로 뒤섞여 있었다. 같은 시각, 방송국 내부 편집실. 탐사보도팀 PD 윤소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김장호 사건 관련 뉴스 클립, 가족 인터뷰, 그리고 장례식장 CCTV 화면이 번갈아 재생되고 있었다. 이거 제대로 파고들어야 해. 윤소연은 동료 기자에게 말했다. 단순 가족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 뒤에서 이걸 조종하고 있어. 근데 윗선 압력 들어왔어. 김장호 가족 측 불리하게 보도하라는 분위기야. 보험사 쪽 로비겠지. 맞아. 특히 한실라이프 쪽에서 광고 끊겠다고 협박했다더라. 윤소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럴수록 덮어야 해. 진실은 묻히면 안 돼. 서울대병원 병실. 김장호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였다. 그의 곁을 지키던 백옥희는 뉴스 속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 다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 형사 강서구가 들어왔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언론이 가족을 범죄자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특히 김지혜 씨, 대중들한테 완전히 악마 취급입니다. 백옥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일부러 조작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 높습니다. 한실라이프 쪽에서 언론 플레이에 들어간 듯합니다. 여론을 가족 문제로 몰아가면 정태욱 같은 사람은 안전해지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윤소연 기자였다. 네, 기자님. 오키 씨, 경찰 통해 연락받고 전화했어요. 저 진짜 이 사건 진실 파헤치고 싶어요. 그럼 도와주세요. 지금 언론이 다 조작되고 있어요. 두 사람의 통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서울 모처 한실라이프 본사 고층 회의실. 정태욱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생각보다 일이 빨리 돌아가는군. 그는 옆에 앉은 법무팀장에게 말했다. 언론 쪽은 다 정리됐지? 네, 부정적 프레임 잘 깔렸습니다. 여론이 가족 비난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좋아. 김장호가 깨어나기 전까지만 버티면 돼. 만약 그가 깨어나서 진술하면? 그땐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정태욱의 눈빛엔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며칠 뒤 서울광장 앞 대규모 집회 현장. 노인보호법 개정 촉구라는 플래카드 아래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김장호 사건을 계기로 놓인 학대 실태를 고발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의료 남용과 과잉 수사 중단하라. 가족 프라이버시 침해 그만.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정치인들, 언론, 시민단체가 각기 다른 주장을 쏟아냈고 진실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서울대병원 로비. 백옥희는 분노 섞인 얼굴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어르신이 아직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억측을 퍼뜨릴 수 있습니까? 가족 측 입장은 뭡니까? 보험금 목적이 맞습니까? 남편분은 어디 있습니까? 잠적했다던데? 질문 세례 속에 오키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윤소영 기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가왔다. 기자님, 오키 씨 돕겠습니다. 진실을 보도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실 겁니까? 저, 광고 따위보다 진실이 더 중요해요. 두 사람은 눈을 맞췄고 복잡한 로비를 빠져나왔다. 같은 시각, 병실 안. 다은이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감싸 쥐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은 다 헛소리예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면 다 끝낼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회색 하늘 아래 서울은 점점 더 어둡고 혼란스러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다. 서울 도심, 한실라이프 본사 20층 비공개 회의실. 커튼이 내려진 창문과 외부 연결이 완벽히 차단된 회의실 안. 회색 정장 차림의 남성 몇 명이 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그 중앙에 정태욱이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고 손끝으로 고급 만년필을 굴리며 말했다. 현재까지 언론은 통제됐습니다. 김장호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확실히 자리 잡았고 경찰도 직접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펼쳤다. 다만 탐사보도팀 윤소연 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옥희라는 전직 간호사와 접촉했으며 내부 자료를 넘기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정태욱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스쳤다. 기자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어요. 필요하면 조용히 정리하세요. 그 순간 회의실 한쪽 모니터에 실시간 CCTV 화면이 뜨며 서울대병원 로비의 모습이 비쳤다. 카메라 각도 속 윤소영과 백옥희가 병원을 빠져나가는 장면이었다. 정태욱은 천천히 말했다. 윤소연, 저 기자부터 손봐. 그 시각 서울대병원 후문 근처 골목. 윤소영과 백옥희는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괜찮을까요? 우리 이렇게 대놓고 움직여도.
시간이 없어요. 정태욱 쪽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윤소연은 핸드백 속 USB를 꽉 쥐었다. 그 안엔 백옥희가 수년간 모은 보험사 내부 자료, 의심스러운 사망 사례, 김장호 사건 관련 의료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걸 터뜨리지 않으면 다 묻힐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서도현 검사에게 가죠. 그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가로질러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쫓는 그림자가 있었다. 회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그들을 미행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서도현 검사는 사무실에서 김장호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벽면엔 사건 흐름을 정리한 도표가 붙어 있었다. 김장호 보험가입 심정지 화장 직전 생존 독극물 한실라이프 정태욱.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증거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윤소연 기자. 검사님, 지금 바로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미 위험해졌어요. 서도현은 바로 약속 장소를 정했다. 서울역 근처 커피숍. 윤소연과 백옥희는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고 잠시 뒤 서도현 검사가 도착했다. USB를 전달받은 그는 노트북을 열고 내용을 확인했다. 의료 기록, 보험 서류, 녹음 파일, 내부 이메일 캡처. 모든 자료가 조작의 정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확실하군요. 이 정도면 정태욱을 압박할 수 있겠죠? 일단 수사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세상에 먼저 공개되면 그들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윤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바로 보도하죠. 언론이 침묵하면 정의는 죽어요. 서도현은 잠시 고민하다 결단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폐창고. 최민석은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피멍이 들어 있었고 손목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 정태욱의 부하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정태욱이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민석 씨,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었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조용히 끝났을 텐데. 그만해. 내 가족까지 건드리지 마. 이미 늦었어요. 당신 가족, 특히 김지혜 씨, 우리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최민석의 눈빛에 절망이 깃들었다. 내가 다 뒤집었을 테니 지혜랑 애는 가만히 놔둬. 좋습니다. 대신 당신, 언론이나 경찰에 이별지 마세요. 정태욱의 차가운 목소리가 폐창고를 울렸다. 며칠 뒤 KBS 뉴스 단독 보도. 보험 사기 뒤에 숨겨진 노인 연쇄 사망 사건 단독 공개. 한실라이프 내부 자료, 조작 정황 드러나. 정태욱 지점장 실명 공개, 경찰 수사 착수. 전국이 뒤집어졌다.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폭로 기사와 영상이 쏟아졌다.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한실라이프 주가는 급락했다. 병원 로비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백옥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작됐어. 다은이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다 들켰어요. 이제 진짜 깨어나실 차례예요. 병실 창밖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울 구치소 접견실.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김지혜는 파리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서도현 검사가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지혜 씨, 남편 최민석 씨가 결국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보험 가입, 약물 주입, 정태욱과의 접촉, 전부 털어놨습니다. 김지혜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남편분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아버님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긴 침묵 끝에 김지혜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약물까지는 몰랐지만 민석 씨가 뭔가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건
눈치챘어요. 그런데 왜 침묵했습니까? 겁났어요. 김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비대 쫓기고 아이 학비도 못 내고 집도 날아갈 판이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그냥 사라지면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떨렸지만 솔직했다. 서도현 검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가족을 미워했다고 그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습니다. 알아요. 김지혜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다은이 얼굴을 볼 용기가 없어요. 그 시각 서울대병원 병실. 김장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곁을 다은이가 지키고 있었다. 창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다은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서 미워해야 하는 걸까요? 백옥희가 아이 옆에 앉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때로는 큰 잘못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가족을 완전히 미워할 순 없어. 근데 엄마가 할아버지를 죽일 뻔했잖아요. 그래도 내 엄마는 후회하고 있어. 진심으로. 다은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형사 강서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지혜 씨가 접견실에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백옥희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말했다. 다은이가 엄마를 만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상처는 가족끼리 풀어야 해요. 며칠 뒤 보호관찰실. 김지혜는 수척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다은아.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은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혜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할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다 잘못했어. 다은이는 말없이 서 있었다. 작은 손이 가슴 앞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나한테 약속해. 무슨 약속? 다신 나를 두고 가지 마. 그 한마디에 지혜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다신 안 떠날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에서 바라보던 서도현과 백옥희의 얼굴엔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정태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도현 검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이 사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형사 강서구가 말했다. 이미 로펌 변호인단 다 붙였고 정치권에도 로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해요. 서도현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제 남은 건 김장호 씨의 증언입니다. 그분이 깨어나야 모든 퍼즐이 완성됩니다. 밤, 병실. 김장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다은이가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그 순간 김장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불안정하던 심박 모니터의 파형이 점차 규칙을 찾아갔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백옥희도 황급히 병실로 들어왔다. 김장호의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넘어 딸과 손녀를 향했다. 다은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백옥희가 숨을 삼켰다. 선생님, 다행이에요. 이제 진실을 말씀하셔야 해요. 병실 안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속엔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긴장이 감돌았다. 서울대병원 일반 병실. 창밖으로 흐릿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김장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의 곁에는 딸 김지혜와 손녀 다은이 그리고 백옥희가 서 있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김장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지혜는 눈물을 삼키며 차분히 설명했다. 보험 사기, 독극물, 남편 최민석의 고백,
정태욱의 실체, 언론 폭로까지.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장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놈들이 사람 목숨을 숫자로만 여겼다는 말이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혜의 어깨가 떨렸다. 이런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아버지 마음을 오해한 것도. 김장호는 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지혜의 손을 잡으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도 너한테 따뜻한 아버지 아니었던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날 멀리한 것도 솔직히 이해한다. 그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다. 근데 가족이란 게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결국 서로 지켜야 하는 거야. 지혜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다은이는 그런 엄마를 꼭 끌어안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백옥희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엔 서도영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네. 바로 증언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진술실. 김장호는 의료진의 동행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검찰 관계자, 형사들, 법무관들이 모두 그의 증언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도현 검사가 조용히 질문을 시작했다. 기억하시는 대로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호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그날, 딸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몸이 이상했어요. 숨이 가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다음 기억은 관 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관 안이요? 네, 관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밖으로 다은이 얼굴이 보였어요. 그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맺혔다. 다은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서도영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평소 복용하던 약물이나 질병은 없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도 독극물이 투여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진술이 끝난 뒤 검찰과 경찰은 바로 구속영장 추가 청구와 압수수색 확대를 결정했다. 같은 시각 서울 모처 고급 아파트. 정태욱은 뉴스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김장호 씨 깨어나 핵심 증언. 보험 사기 배후 수사 급물살. 한실라이프 전격 압수수색. 정태욱 지점장 검찰 출석 요구.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옆에서 측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법적으론 당분간 막아보겠지만 더럽게 꼬였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관 속에서 확실히 끝냈어야 했어. 측근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쓰실 생각입니까? 상황 봐서. 정태욱의 눈빛은 서늘했다. 며칠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령자 보험 사기 및 살인미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북적였다. 백옥희, 김지혜, 다은이, 김장호 모두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엔 정태욱이 변호인단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엔 여유마저 깃들어 있었다. 증거로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서도현 검사를 노려보며 속삭였다. 그러나 서도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부터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방청석엔 취재진, 시민단체 관계자, 피해자 가족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엔 정태욱과 그의 변호인단이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한 뒤 고개를 들었다. 고령자 보험 사기 및 살인미수 사건, 본격 심리를 시작합니다. 검찰 측 대표로 나선 서도영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본 사건은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노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 정태욱은 보험 설계사를 넘어 불법 약물 유통과 의료인 매수까지 개입한 핵심 인물입니다. 법정에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다. 정태욱의 변호인은 차분히 반박에 나섰다. 추측과 억측만으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핵심 증인 김장호 씨의 진술 역시 의료적 혼란 속에서 나온 것으로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 말에 방청석 일부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증인석으로 김장호가 천천히 들어섰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서도현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김장호 씨, 피고인 정태욱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에 얽히셨습니까? 보험입니다. 김장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거액의 생명보험이 제 이름으로 가입됐고 그 직후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 술렁였다. 당신은 스스로 독극물에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아니요. 관 속에서 깨어나기 전까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모든 방청객의 귀에 또렷이 울렸다. 변호인 측이 재빨리 반대 신문에 나섰다. 김장호 씨, 관 속에서의 기억이 명확합니까? 산소 부족이나 약물 혼란 상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기억과 느낌을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김장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흐릿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관 밖에서 제 손녀가 울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법정 안이 정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이 잠시 다은이를 향했다. 방청석에 앉은 다은이는 작은 손을 꼭 쥔 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도현 검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장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렷이 말했다. 사람의 생명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보험 때문에 누군가의 하루가, 가족이, 인생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나타났다. 법정 밖, 서울 도심 곳곳, 대형 스크린엔 실시간으로 재판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고 시민들은 휴대폰으로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다. 저 사람, 대단하다. 손녀가 없었으면 그냥 죽었을 수도 있대. 보험회사, 더러운 짓 많이 했네. 정태욱, 이제 끝나는 거 아냐? 여론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한신라이프 측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일부 내부 고발자들이 언론에 추가 폭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법정 내부. 서도현 검사는 최후 진술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으로 끝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탐욕과 비윤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림을 남겼다. 정태욱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검찰은 정태욱의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군 의료물자 창고에서 약물이 불법 유통된 경로, 매수된 의료인, 위조된 보험 서류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한신라이프 고위 관계자들도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다. 사건은 더 이상 단순 개인 범죄가 아닌 조직적 부패의 실체로 확장되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병실. 김장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은이를 불렀다. 다은아. 네, 할아버지. 넌 어른들이 못 본 걸 봤단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다. 그 작은 눈으로 사람의 생명과 사랑을 지켜냈어.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무서워하지 말아요. 김장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끝까지 가보자. 창밖으로 햇살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몇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긴 재판 끝에 드디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고 현장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는
정태욱과 한실라이프 고위 관계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여유도 오만도 없었다. 방청석에선 김장호와 가족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장이 천천히 판결문을 읽어나갔다. 피고인 정태욱은 조직적인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약물 불법 유통에 적극 가담했으며 고령자의 생명을 이용한 탐욕적 범죄의 주범임이 밝혀졌습니다. 법정 안에 숨죽인 정적이 흘렀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 정태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다. 이어지는 고위 관계자들의 실형 선고와 벌금형도 발표됐다. 정태욱은 그 자리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시민들은 박수를 치거나 탄식을 내뱉었다. 며칠 뒤 서울 은평구 고요한 주택가 골목 끝 작은 노인 공동체 푸른 숲마을의 입구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곳으로 김장호와 다은이가 천천히 걸어 들어섰다. 이제 김장호는 더 이상 도시의 혼잡함 속에 살지 않았다. 병원 치료를 마친 그는 가족과 함께 이곳에 터를 잡기로 결정했다. 마을 안에는 작은 도서관, 텃밭, 주민 공동식당, 어린이 놀이터까지 소박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다은이는 밝은 얼굴로 마을 아이들과 인사했고 김장호는 주민들에게 차례차례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건강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손녀가 참 착하고 씩씩하네요.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에 김장호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여전히 몸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다. 마을 도서관. 낡은 나무 책상 위에 원고지와 펜이 놓여 있었다. 김장호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살아남은 것은 사랑이다. 그 문장을 쓴 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는다. 같은 시각 한실라이프 본사. 새롭게 선임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규모 조직 개편과 피해자 보상 절차도 시작됐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의 논리로 생명을 계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구치소. 최민석은 접견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엔 후회와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접견실 문이 열리고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다은아. 최민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은이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가 힘들어도 포기 안 한다고 했어요. 최민석은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다. 다은이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포기 안 할 거예요. 아빠도 바뀔 수 있다고 믿을래요. 그 말에 최민석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몇 달 후 푸른 숲마을.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인 작은 야외 무대에서 마을 잔치가 열렸다. 김장호는 다은이의 손을 잡고 무대 앞에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서 주민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 이 마을의 새로운 도서관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천천히 현판이 공개됐다. 살아남은 것은 사랑이다 도서관. 그 이름을 본 순간 김장호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다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진짜로 사랑이 남았어요. 김장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그래, 우린 살아남았고 사랑도 살아남았다. 잔치가 이어지고 마을의 웃음과 노랫소리가 퍼졌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저녁 노을이 지고 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별빛을 바라보며 김장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두렵지 않다. 남은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채울 거다. 조용한 바람이 산골짜기를 타고 마을로 스며들었다. 살아남은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것은 바로 사람, 그리고 사랑이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